저는 피지컬 AI 끝판왕이 휴머노이드라고 봐요. 우리는 AI 초창기 때도 설마 얘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 밀고 들어왔죠. 저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 AI, GPT 때문에 충격 많이 받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충격은 정말 작은 충격이었을 거다. 근데 이 모든 것들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아직 우리가 경험 안 해봐서 그렇지 저는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것 같아요.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상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오실 때마다 사실 또 책과 함께 나와주시고 계신데 이 책의 주제가 항상 저희 마음에 또 쏙 드는 주제이고 제가 굉장히 그 시기별로 열심히 공부하는 주제와 딱 맞닥뜨려지는 것 같아서 저는 매번 교수님과의 촬영이 좀 기대가 되고 대표님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네요. 또 책도 너무나 또 기대가 되는 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휴머노이드라는 또 주제로 책을 저술하셨어요. 저희 채널이 사실 2023년부터 로봇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도 올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매주마다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무나 또 기대되는 저도 기대됩니다. 시간이고요.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이제 주제를 우리가 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자세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어렴풋이 좀 인간처럼 닮은 로봇?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 이상을 보시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떤 포인트를 주로 보고 계시는지 일단 좀 그게 궁금하네요. 팔 2개, 다리 2개, 머리 딱 있고 관절도 기본적으로 사람처럼 거의 다 움직인다.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 섹터에 맞는 로봇입니다. 로봇이 굳이 사람처럼 생겨야 되는 건가? 왜 굳이 로봇이 사람을 좀 같이 표방하면서 가야 되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외계인 영화나 빌런이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물 만들 때도 보게 되면은 빌런도 사람처럼 생겼고 외계인도 팔다리가 2개인 경우가 많거든요. 외계인인데 피부는 회색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5개야. 이런 외계인 영화는 굉장히 기괴하고 정서적으로 되게 불편해요. 악당이어도 우리하고 좀 대등하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막연하게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최선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닮은 것들이 나랑 대적할 만하고 같이 살아갈 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또는 좀 더 실용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스튜디오 좀 전에 문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만약 휴머노이드였다. 키가 3m, 몸무게가 300kg. 들어오다 문 다 부셔졌을 거예요. 손잡이도 막 뜯을 수도 있고.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나 물건들이 표준적인 뭐 일정 크기의 인간의 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는 우리하고 함께 상호작용을 많이 할 로봇들도 인간처럼 생기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인간은 다리가 2개인데 예를 들어 말은 다리가 4개라서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은 또 팔이 2개인데 로봇가 팔이 막 4개, 8개 이렇게 뭐 가제트 팔 같은 게 나오면 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꼭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여야 되지? 좀 이런 궁금점도 있었거든요. 참 재밌는 게 인간은 뭔가 도구를 작업한다고 해도 뭐 가위를 자른다고 봐도 종이를 잡고 가위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만약 가위를 자르면 색칠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씬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실제 일본에서도 보게 되면 백팩처럼 착용을 하게 되면 팔이 2개 정도 더 붙어 있는 장치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산업적으로 쓰인다기보다 아직까지는 무용수들이 그걸 착용하고서 자기가 춤을 추면 나머지 2팔이 다른 몸 동작을 실시간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그 손의 동작에 맞는 추가적인 동작을 또 나머지 2개 팔이 보여줘요. 이런 거는 가능한데 저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음식을 먹는데 뭐 햄버거 같은 걸 먹어. 먹다가 또 핸드폰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콜라를 갑자기 얘가 잡아줘. 이런 씬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동해 있을 때 기존의 인간이 움직이는 것과 동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팔이 8개의 로봇은 있긴 있는데 우리가 거의 못 보는 일례로 미국의 딸기 농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대형 뭐 버스 한 2-3개 정도 크기의 집채만 로봇이 있거든요. 걔는 사실 휴머노이드는 아니고 어찌 보면 약간 큰 벌레 같아요. 차가 쭉 가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벌레 몸 밑에 막 다리가 수십 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손 같은 게 수십 개가 붙어 있어요. 딸기로 따고 가는 거예요. 따서 바구니에 옮기고. 이제 그런 건 가능하지만 그냥 우리 일상 공간에 그런 게 많이 필요할까?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팔 뭐 4개도 시도는 됐지만 아직까지 팔 2개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약간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약간 강아지 형태? 그럼 로봇 개 형태를 또 많이 쓰이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좀 인문학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사람과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물이 강아지니까 그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도 많이 쓰여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인간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게 반려동물이고 반려동물이 딱 그 강아지나 고양이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괜찮은데 만약에 문어처럼 또 오징어처럼 뭐 다리가 6개, 8개다. 이것도 기괴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반려동물은 우리의 친구처럼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같이 생긴 사족 보행 로봇을 좀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반려동물하고 어울리지 않는 용도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용도. 아, 네네네. 예, 이제 정찰을 가거나 특히 공격할 때 보게 되면은 사족 보행 로봇 등에 소총을 달거나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원격에서 조작을 하거나 뭐 공격까지는 직접 하게끔 그런 걸 시도하고 있어서 실제 쓰이는 용도는 인간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여서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로봇이 사실 AI도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사람만큼 일을 하거나 사람보다 더 어찌 보면 특정 분야는 일을 더 잘 하거나 하는데 좀 감정이 없달까 아직까지는? 제가 뭐 GPT랑도 대화를 해봐도 물론 이제 약간 표방하는 느낌은 있는데 얘가 과연 정말 내 감정을 이해하고 있고 그 또한 감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로봇이랑 나중에 결국 살아가는 세상이 올 텐데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로봇이랑 실제로 우리가 대화도 하고 뭔가 로봇이랑 또 사랑도 나누고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현실 가능한 건가? 과연 그 기계에 감정이 부여되는 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인간의 감정은 뭐 정보 처리 계통의 이슈도 있지만 호르몬 작용도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심리학적으로 뭐 27가지 정도의 감정 대분류가 있는데 GPT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들도 그렇고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작동하는 내부적인 원리는 달라요. 근데 겉으로 표출되는 거는 감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뭐 상담하거나 또는 어떤 상업적으로 설득하거나 하기 위해서 자꾸 쓰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럽 쪽의 EU의 정책은 약간 금지해야 된다. 라는 쪽에 가깝고 중국하고 미국은 뭐 자율 규제 알아서 일단 해보고 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자라는 쪽에 있어서 근데 이제 보면 인간도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학습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간을 속이는 거 치팅하기 생각보다 쉬워요. 작년도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이나 노인들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많은 국가에서 했는데 그때 보면 전 놀랐던 게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유치원 아이들 한 명이 있는데 로봇 한 대가 이렇게 들어와요. 조금만 휴머노이드인데 들어와가지고 말을 막 시키고 애가 우울하다 그러면 막 하면 얘가 또 위로도 해주고 막 이렇게 라포가 형성되면 아이가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놔요. 사실 이거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나 어제 옆에 친구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아이가 그 얘기를 로봇한테 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그렇게 해서 로봇과 교감하는 게 가장 좋을지 괜찮을지에 대한 걱정도 들고 한편도 전 대학에서 이제 MBA 과정 가르치다 보니까는 이걸 상업적으로 써먹는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 시장이 무궁무진하죠 또. 저는 그 상담사 부분은 로봇이 대체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대체하기가 일정 부분은 쉽습니다. 지금도 보면 작년 기준으로도 뭐 휴머노이드 이전 단계지만 이제 AI, 아바타 형태로만 해도 국내 기업 중에 200개 정도가 상담사를 이미 챗봇을 일부 도입 또는 전반 도입을 다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상담 쪽으로는 효율이 꽤 있습니다 이미. AI 기반의 어떤 상담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막 많아진다고 봤을 때 우선은 공장 이런 산업용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나중에는 우리 가정에도 들어올 거고 정말 뭐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로봇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거죠. 가뜩이나 지금 이 전문직 이게 막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들을 지금 AI가 다 대체하고 있는데 로봇이 생기면 이런 생산적인 일까지 대체를 하니 인간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있는 건가? 그렇죠. 로봇이 사실 뭐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걸 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AI 초창기 때도 설마 얘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3년 전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생각보다 많은 걸 밀고 들어왔죠. 상담사도 들어왔고 챗봇이 또 들어온 게 이제 법률 시장에도 보게 되면 초임 변호사들도 이들 때문에 지금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번역 시장은 이미 이것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뒤집어져 버렸고 많은 분이 바뀌었어요. 뭐 금융업에서 쓰고 있고 어널리스트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고 저는 피지컬 AI 끝판왕이 휴머노이드라고 봐요. 그러면 머리도 굉장히 인간 박사과정 이상급으로 좋고
지치지도 않고 감정적인 동요도 별로 없어. 근데 얘가 점점 더 인간의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결합이 돼. 이렇게 단순하게만 봐도 그럼 인간이 몸을 쓰는 일 중에 얘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적다. 대체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정치나 경제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일단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이 막 일을 뺏어가고 남겨진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건 인간이 굉장히 좀 불행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네네. 물론 뭐 테슬라가 만들었다, 유비테크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런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비자로서 또는 주권자로서 의식을 갖고서 의견을 내면서 이 시장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이런 거는 맡기고 이런 거는 인간이 하자라는 생각도 자꾸 사회적으로 내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건 현대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그들이 막 일자리를 빼앗아 가며 남겨진 게 뭐가 있을까? 그들이 못 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데 요건 좀 슬프다.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도 아무리 기업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전 대체 못할 게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정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술하고 문화, 체육 분야들. 운동을 하는 로봇을 만들면 사실 처음에 흥미로운데 그럼 진짜 일본 로봇 11대, 우리나라 로봇 11대가 축구 A매치를 뛸 거냐.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가서 막 감동을 할까. 사람이 뛰는 게 아니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로봇이 사람보다도 공중 회전 잘하고 착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유튜브 영상 처음에 몇 번보다 안 보지. 근데 만약 실제 김연아 선수처럼 트리플 악셀 한다라든가 막 비보이들이 댄스를 추는데 인간인데 저게 어떻게 되지? 이런 것과는 다른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거로서의 감동을 주는 포인트의 직업들은 로봇이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야, 스포츠 선수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1970년대 초반생이다 보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새마을 운동 시대이다 보니까는 아침마다 빗자루 들고 나가서 막 쓸고 했어요.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뭐가 다르냐 하면 문화 콘텐츠의 총량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요. 스포츠 쪽으로요? 뭐 음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때는 TV 채널만 해도 2개인가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TV도 밤에만 했었고 근데 지금 채널 엄청나게 많고 유튜브를 막 계속 콘텐츠 쏟아내잖아요. 음악이건 뭐 이야기들도. OTT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제가 그때랑 지금 40몇 년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콘텐츠의 총량은 진짜 수십 배 이상 된 것 같아요. 즉 우리는 과거보다 문화나 예술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는 별로 문화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그렇죠. 이게 뭐 오페라를 보러 가서 문화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근데 미래도 저는 일로 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왜 지금 시기에 그 휴머노이드라는 책을 집필하셨는지 일단 좀 여기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AI도 뭐 1950년대부터 초반에 개념이 제한이 됐지만 일반인이 느끼기에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오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수십 년이. 그러다 GPT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챗 GPT 모먼트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죠. 갑자기 AI가 뭐 몇 단계 점프한 것처럼 확 들어왔다. 근데 휴머노이드도 문학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미 오토마타라는 개념으로 움직이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뭐 몇백 년 전 작품에도 계속 나와요. 가장 이제 인상적인 작품은 뭐 로봇 개념은 조금 아니지만 1800년대 초반에 집필된 프랑켄슈타인만 봐도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문학 속의 이야기거나 산업계의 일부 독특한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올 봄에 CES에서 젠슨 앙이 챗GPT 모먼트가 로봇에도 온다라고 한 것처럼 저도 작년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AI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으면 사실 기계공학적인 로봇도 아직 뭐 100% 완결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꽤 쓸만한데 지금 아쉬운 건 제어 쪽이었거든요. 지능.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어나 지능 쪽이 너무 급진적으로 좋아지니까 피지컬 AI 대표인 휴머노이드도 갑자기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럼 좋아져서 어느 날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가 있을 때 인식하면 이미 늦다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뭐 소비자건 또는 창업자건 기업가건 간에 이 개념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뭐 투자 측면에서도 좋겠지만은 산업적으로 우리가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가. 대중의 인식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본 책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가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지난달에도 중국의 유니트리가 온라인 판매를 하긴 했어요. 저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매진되긴 했는데 네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전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 들어간 거니까 구매는 할 수 있었는데 한 16,000달러에 팔더라고요. 2천만 원 좀 넘죠. 네네. 배송비 붙고 옵션비 붙으면 좀 더 올라가고. 거의 차 한 대 값이. 맞아요. 비싼데 그러니까 누가 구매했나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주로 외국의 스트리머 유튜버들도 일부 사셨지만은
진짜 많이 사간 쪽은 연구 개발하는 쪽이더라고요. 실험하려고 이제 사간 건데, 그럼 이게 어떤 가전제품 매장에 있거나 홈쇼핑에 올라와서 빌려주는 모델까지 가는 거, 네. 대중이 느끼기에. 공장은 더 먼저 가겠지만, 공장은 올해부터, 이미 작년부터도 공장 투입이 시작이 됐고요. 올해 한 4분기 정도는 대규모 투입이 나타날 것 같아요, 공장에는. 근데 이제 개인이 느끼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는 저는 길면 한 5년, 짧으면 3년 정도부터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또 빠른 시기 내에 실제 그 로봇 시장이 오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과 미국에는 로봇들이 상당수 괜찮은 게 꽤 많이 있고, 네네. 아직은 이제 시기적으로 좀 아쉬운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비용이에요, 가격. 근데 가격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냐 하면,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500만 원, 600만 원으로 떨어지긴 어렵다고 봐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부터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동력 장치가. 그런데 금융공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빌려주는 모델 서비스 시장이 이미 디자인 다 돼 있거든요. 라스라고 해서 로보틱스 애저 서비스. 빌려주기도 하고 유지보수도 해주고 추가적인 업데이트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빌려 쓰는 뭐 렌트카도 그렇지만 뭐 비대나 정수기처럼 이렇게 빌려 쓰겠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그럼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고 봐요, 저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지금도 뭐 데모 동영상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도 뭔가 좀 어설퍼 보이긴 해요. 최근에 나온 거 보게 되면 피규어사에서 가사 도우미가 2대가 있는 사람을 설정한 거예요. 장바구니 딱 던져주니까 얘가 분리해가지고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빵 같은 거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기도 하고, 냉장고에 넣을 때도 보면 사과 같은 건 좀 안쪽에 깊숙이 넣고, 케첩 같은 거는 이렇게 문짝에 딱 꽂아놓고 인간처럼 해요. 근데도 살짝 아쉬워. 뭐 속도도 느리고. 근데 이게 학습의 진척도를 보게 되면 CES에서 발표했던 코스모스 모델만 봐도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인간 동작 영상을 2천만 시간 공개했거든요. 2천만 시간 분량이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8시간씩 유튜브를 볼 때 6,600년을 봐야 돼요, 인간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이걸. 그걸 바탕으로 학습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사람이 저걸 배울 때 1년 걸리잖아. 이 개념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로봇은 어떤 게 또 가능하냐 하면 교차 복제가 돼요, 학습한 게. 이게 가장 무서운 포인트예요. 만약에 여러 가정집에서 학습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럼 로봇 100대가 각자 앉아서 서로 다른 가정을 본다고 쳐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100군데 가정의 케이스를 학습하려면 로봇 하나가 100군데 가정을 다 들어서 뭔가 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100대가 각자 집에 가서 공부해. 그걸 저녁에 합성만 하면 내가 100군데 들어간 것처럼 효과가 바로 카피가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시간이 뭐 10년 후, 5년 후 이건 아닌 것 같고, 젠슨왕도 10년 후, 5년 후였으면 CES에서 그렇게 강조했을 리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들이 그 테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게 되면 근거리 시장만 주로 언급하거든요, CES에서는 특히. 그래서 저는 좀 짧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공장에 올해부터 이제 좀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진짜 챗GPT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빨리 왔고,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정말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휴머노이드도 그런 AI 모델이 이 뇌에 심어져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챗GPT만큼이나 또 커다란 혁신적인 속도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 AI, GPT 때문에 충격 많이 받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그 충격은 정말 작은 충격이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용AI를 기대하는 분도 있지만 범용AI가 아니니까 마음이 좀 푸근하면 돼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도 연구하거나 뭐 일할 때 AI 정말 많이 쓰는데, 논문 찾거나 정리하는 거 다 AI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더 좋아지길 기대하면서도 이젠 더 안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러다가 나도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범용AI가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얘가 인간이 하는 모든 작업 중에 몸 쓰는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만약에 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아직 우리가 경험 안 해봐서 그렇지 저는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것 같아요. 예. 나중에는 진짜 뭐 강아지 산책도 로봇이 계속 하면서 강아지랑도 교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저희 집에도 로보락이라는 청소기 쓰는데, 저희 집도 반려견 메이가 있어요. 동물 요만한 말티즈가 있는데, 메이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꼬리 흔들고 막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끔씩 로보락에다가 제가 간식 같은 거 올려놓으면 쫓아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약간 친구처럼 대하는 게 있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또 로보락이도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제가 집에 없을 때 저한테 보내주기도 해요. 메이가 지금 여기 잘 놀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미 교수님 또 로봇과 함께하고 계시군요. 얘만 봐도 집에서 빠리빠리 움직이다 보면 가끔씩 고맙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2시간을 혼자 청소하는 걸 보면 내가 좀 도와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서운 지점인 거예요. 이게 제가 얘를 그냥 전자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처럼 인식하고 있다라는
인지적인 약간 희한한 지점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처럼 생겼어. 말도 해. 이런 애가 등장하면 훨씬 더 그냥 단순히 기계로만은 못 봅니다. 이거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돼요. 예. 그러게요. 우리가 뭐 가령 뭐 세탁기한테 야, 너 진짜 열심히 일한다. 그렇진 않죠.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뭐 단순히 식기세척기만 봐도 너무나 기계처럼 생겨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데 정말 인간처럼 닮아 있는 모습을 가진 기계 장치가 나를 대신 막 일을 해준다? 네. 좀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 로봇하고 대화하는 거 실험을 하게 되면 인간 형상을 갖고 그냥 이렇게 기호가 아니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반말을 잘 안 써요. 한국어로 대화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스피커 할 땐 주로 반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형상을 띠기 시작하게 되면 언어가 부드러워져요. 그 또한 사실 기계 장치에 존중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것도 뭐 깊게 들어가 해볼 만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존중하는 게 어떤 분은 인간한테 득이 된다, 실이 된다, 이것도 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이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면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의 좀 기준? 그런 좀 규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로봇 산업 분야에서 많이 뒤처졌어요. 산업용 로봇은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건 맞아요, 아직도. 뭐 원천 기술이 좋고 나쁘고 떠나고 산업용 로봇은 관련된 기업들도 많고 노동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예요.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디벨롭을 하고 AI랑 결합해서 이쪽으로 만들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로봇 분야에서도 원래 순위가 좀 높은 국가긴 했어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근데 최근 몇 년간 중국하고 미국이 더 투자를 집중하고 특히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투자하면서 순위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탑2를 보면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이고 그다음에 뭐 일본도 있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기술이나 사회적인 함의 모두가 좀 뒤로 가 있죠, 이제.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좀 시급하게 해야 될 숙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 측면에서 저는 뭐 공학을 연구했지만 또 로봇의 원천 기술 연구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양하게 대중들한테 알리고 싶다. 그래야지 또 투자하는 사람도 나오고 기업에서 의사결정자도 생각도 바뀌고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뭐 제도를 만들어 볼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뭔가 함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뛰어든 거고 가장 좀 먼저 움직였으면 하는 집단은 사실은 기업과 정치권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작년에 삼성하고 LG에서 이제 전자 쪽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서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은 뭐 자체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인수했다고 하지만 주가는 올라갔지만 기술적인 걸 보게 되면 불안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들이 좀 정말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AI도 한번 우리가 늦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휴머노이드는 더 늦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테크 분야를 과연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 정치권들 좀 그만 싸우고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